저는 지금 영국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 앞에 와 있습니다. 1675년 찰스 2세가 천문항해술을 연구하기 위해 런던 교회 그리니치에 설립하였으며 세워질 당시의 이름은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였던 바로 그런 곳이죠. 사실 지금은 주요 관측 도구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이지만 말이에요. 과거 17세기 초부터 태양, 달, 행성, 항성의 위치 관측에 주력하여 많은 공적을 남겼으면 물론 우리에게는 세계 시간의 기준으로서 더 잘 알려진 천문대라는 것을 지구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세계 시간. 1884년 워싱턴 국제회의를 통해 정해진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지구가 구형을 띠고 있고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출과 일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동경과 서경을 만들어 시간의 차이를 두는 시스템이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최초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뉴턴 이후의 과학혁명기를 거치면서 천문학은 보다 수학적이고 세련된 접근법으로 이용되고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연구할 수 있는 판로는 점점 커져만 갔고 그에 따라 우리 인류는 하늘에 대한 비밀을 더 많이 풀 수 있었으면 물론 결국 그 연구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된 인류는 우주 탄생의 순간인 빅뱅이라는 발견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득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대체 138억 년 전이라는 매우 머나먼 과거의 시간에 어떻게 빅뱅이 그것도 시간별로 어떤 물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지식은 대체 어떻게 도출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낸 현대사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만 해도 인간은 자연현상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를 안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집도, 추위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옷도, 질병으로부터 우리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의학도 없던 과거에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은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크게 좌지우지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은 가장 밑바닥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곧 신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신이 택한 족속이라는 믿음은 많은 두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적 시각을 벗어던지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설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기원전 6세기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내추럴 필로소퍼, 자연 철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 별들과 태양 그리고 달들의 움직임이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그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무언가의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것들을 찾기 시작했죠. 기원전 6세기로부터 기원 후 150년까지 그리스 초기의 자연 철학자들은 단순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우며 실현 가능한 모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유클리드가 만들어낸 기하학 체계를 적절하게 활용한 아주 기본적인 삼각 측량법을 이용해서 지구와 달, 태양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현대처럼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를 우주 밖에서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던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자연 철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에서의 각각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그림자의 각도를 이용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또한 아리스타르코스는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현상인 개기월식을 통해서 달의 크기와 거리를 측정해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체들에 관한 실마리를 하나 둘 풀어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당시의 우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많은 자연 철학자들은 우주가 무한히 넓고 거대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구는 넓디 넓은 우주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우연한 조화가 생명체들을 만들었다고 여겼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곧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둔 천체 모형, 천동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립해낸 천문학 집대성 또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의미의 아르마게스트는 당시까지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던 대부분의 천체들의 관측 사례들을 아주 논리적이고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약 150년으로부터 1575년까지의 긴 시간 동안 그의 천문학 집대성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줄 알았던 천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커다란 허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허점은 바로 완벽하게 원궤도로 움직여야만 하는 천체들의 아름다운 움직임과는 반대로 천동설은 주전원이라는 기묘한 움직임을 이용해야만 화성 등의 외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천문학은 종교와 그 명맥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계는 성경과 일치하는 형태의 천동설을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이와 대비되는 주장을 하는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종용했죠. 이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로 코페르니쿠스가 새롭게 주장했던 우주의 모습인 지동설을 받아들인 천문학자 지오르다노 브루노는 당시의 종교계의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이단으로 관주되게 되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통증으로 알려진 화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피어나서 결국 우리의 우주관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꿔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확장했던 자연철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았던 자연철학자 갈릴레오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고안해냈던 우주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여러 자연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대신 우주의 중심을 태양으로 두게 된다면 외행성의 역행운동을 포함해 프톨레마이오스가 설명하지 못했던 몇몇 천체들의 움직임을 전부 원운동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베이스로 티코 브라헤의 방대한 천체 관측 자료와 자신의 관측 자료를 이용해 만들어낸 행성의 3법칙을 통해서 요하네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태양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가다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예측했습니다.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점으로 하는 정확한 원궤도를 그리며 모든 행성들의 공전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오랫동안 정밀하게 이루어진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의 관측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행성들은 정확한 원이 아닌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의 속도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고, 심지어 태양이 이 궤도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이 궤도를 타원으로 하는 두 초점 중 하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관측 결과를 토대로 태양은 수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는 타원의 한 초점에 존재하는 천체들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망원경 관찰을 통해 발견하게 된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인 금성의 위상 변화와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의 관찰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이용하여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데 성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절대 진리로 여겨졌던 천동설은 이 두 사람의 자연철학자의 업적을 통해 커다란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러한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편찬한 책인 두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는 천동설을 대표하는 인물인 심플리치오와 지동설을 대표하는 인물인 살비아티, 그리고 이 두 인물의 대화를 이끄는 세게르도라는 3명의 인물이 서로의 생각을 대담형식으로 풀어놓음으로써 살비아티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설명체계를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심플리치오의 생각을 회유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듣기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 전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만 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려 했는지 실감이 좀 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지동설의 우주뿐만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을 지상의 움직임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그의 놀라운 저서인 프린키피아를 통해 설명해낸 한 사람의 자연철학자가 17세기 초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지구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만유 인력의 발견을 통해 우주의 섭리를 드러내고자 했던 자연철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에드먼드 헨리의 궁금증 중 하나였던 해성의 타원 궤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집필하게 된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통해 지상에서의 낙하운동, 즉 중력을 이용하면 달의 궤도운동뿐만 아니라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행성의 타원 궤도운동,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등 당시에 많은 자연철학자들이 궁금해했던 여러 문제들을 단 하나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 설명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필요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었던 수학적 도구인 아주 짧은 순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 미분과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 적분을 그의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착안해내게 되며, 이는 동시대에 살았던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형태의 미적분과 독립적으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놀라운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점점 더 많은 자연철학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동설을 채택하게 되었고,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전쟁의 패망과 흑사병 등의 악몽과 같은 사건 등의 여파로 인해 기성교회의 권위가 점점 쇠퇴하게 되면서 종교계는 지동설 패러다임에 관해 점점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시대는 결국 합리적인 근거로 자연을 설명하고자 했던 자연철학자들의 대승리, 과학혁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과학혁명의 여파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금술은 점점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화학의 기틀을 마련해 가게 되었고, 칼 폰 린네 등을 포함한 여러 생물학자들은 기존의 분류법으로부터 더욱 세련된 방식의 생물학적 실험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면서 바야흐로 과학은 전 영역에 걸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900년에 이르기까지 뉴턴의 만유인력을 세련되게 가공했던 오일러와 라그랑주, 해밀턴 등의 수학자들과 자연철학자들은 계속해서 여러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토성 이후의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의 발견은 그들의 노력을 통해 쟁취해낸 수학적, 천문학적 연구의 쾌거로서 뉴턴의 권위를 한껏 드높일 수 있는 멋진 예측을 선사하게 되었죠. 동시에 기계론적 세계관을 주장했던 뉴턴 이후의 많은 자연철학자들과 우주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은 우주는 유한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히 존재했던 무한한 공간으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증명할 특별한 근거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영원한 우주가설은 당대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였던 과학자들의 일종의 신화와 같은 믿음이었죠. 한편 몇몇 자연철학자들은 고대로부터 궁금하게 여겼던 신비의 대상 중 하나인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레머는 대부분 불타 없어져 버린 그의 논문들 중 온전히 남을 수 있었던 하나의 논문에서 목성의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목성의 위성 이오의 식 발생 시간 차이를 이용해 증명해내는데 성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측정해낸 빛의 속도는 지금의 단위로 환산했을 때 약 21만 2000km/s로서 현재 빛의 속도로 정의된 값의 약 26%의 오차라는 큰 오차를 가지고 있으나, 최초로 빛의 속도를 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측정해냈다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빛의 속도는 피조와 푸코의 세련된 방법을 통해 맥스웰이 수학적으로 예언한 전자기파의 속도 대비 0.6%의 오차 범위까지 줄어들게 되었으며, 제17차 국제도량형 총회를 통해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진공에서 정확하게 2억 9,979만 2,458m/s라는 값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잠깐만요. 관측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누가 그렇게 정하라고 했는데요? 바로 뉴턴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기존의 중력 패러다임을 갈아엎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이죠.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시대라고도 불리는 대영제국의 시기, 대부분 물리학자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 존재는 알 수 없지만 빛이라는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인 에테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맥스웰이 정립한 맥스웰 사방정식의 결과로서 빛의 파동성은 거의 확실한 결과였기 때문에 빛이 파동이라면 반드시 빛을 전달하는 매개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까지 피코, 푸조 등이 측정했던 빛의 속도는 에테르에 대한 상대 속도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 속에서 공전이라는 움직임, 그리고 자전이라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었던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간을 움직여 나아가는 것은 결국 에테르 속을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하는 빛의 속도는 에테르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과학자 알버트 마이켈슨과 에드워드 몰리에 의해 1880년대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했던 이 빛의 간섭 실험에서 그 어떤 수직 속도와 수평 속도의 차이, 즉 빛의 간섭 무늬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의 과학자는 결국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의 아니게 증명해버리게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빛이 에테르를 통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맥스웰 방정식에 따라 서술되는 빛의 속도는 관성계, 즉 등속으로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는 모든 개 속에 포함된 관찰자들에 대해서 늘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 현상을 이용해 당시 전자론이 풀지 못했던 숙제인 전자의 움직임을 맥스웰 방정식과 통합하는 인자인 로렌츠 인자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밝혀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은 모든 관성계에서의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는 상대성 원리와 모든 관성계에서 관찰하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 가정으로부터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이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사실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가 관측하는 모든 정제에 있는 대상은 나와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관측하는 모든 움직이는 대상은 나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길이가 줄어든 것처럼 관측된다는 사실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부터 약 10년 뒤인 1915년, 아인슈타인은 관성력과 중력을 같은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인 등가 원리를 통해 자신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해내는데 성공하게 되며, 이 새로운 중력 이론 덕분에 빛도 중력에 의해 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중력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1800년대 중반, 뉴턴 역학을 이용해 해왕성을 수학적으로 예측해냈던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에는 수성의 공전 세차 운동에 대해 무언가 알 수 없는 섭동, 즉 운동의 간섭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르베리에는 벌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행성이 수성보다 안쪽 궤도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해왕성의 예측을 검증해낸 그의 명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후 정말 수많은 관측 시도가 벌컨에 대해서 행해졌으나 그 누구도 벌컨의 존재를 찾아내지는 못하게 되면서 이는 물리학의 커다란 난제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난제를 놀랍게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중력 이론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아인슈타인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중력 이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오늘날까지도 악명 높은 세계 7대 난제 중 하나인 리만 가솔로도 유명했던 수학자 베르나르트 리만이 이미 50년 전에 정립했던 학문인 비유클리드 기하학 덕분이었습니다. 이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해 아인슈타인은 물질에 의해 왜곡된 시공간의 변화가 주변을 운동하는 다른 물질들에 미치는 영향을 아름다운 공식으로 정리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라그랑주로 출발해 해밀턴에 이르러 완성된 해밀토니안, 그중 일부인 최소시간의 원리로부터 탄생한 새로운 중력을 설명하는 공식. 장 방정식에 따르면 빛을 포함한 모든 물체들은 시공간의 최소시간, 즉 자신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흐르도록 하는 경로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비유클리드 공면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경로를 우리는 측지선 또는 지오대식이라고 부르며, 중력은 바로 이 지오대식의 본질적인 표현인 것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앞선 전자기학 파트 5를 통해 소개드렸던 것처럼 수성의 세차 운동을 설명했다는 근거 이외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의 순간을 이용해서 태양이 있을 때 관측되는 별들의 위치와 태양이 없을 때 관측되는 별들의 위치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를 통해 명백하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증명이 되게 되며 아인슈타인은 세계적 스타 과학자로 등극하게 되는 쾌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중력 이론은 커다란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기술하고 있는 우주는 중력이 우주를 점점 수축시켜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끔찍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라는, 우주의 상태는 정적일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반영된 정상 우주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싶어 했고, 이는 수학적으로 반중력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수축 붕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죠. 아인슈타인이 믿고 있었던 우주는 가만히 있는 우주, 즉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우주였기 때문에 이론이 서술하는 붕괴의 우주는 스스로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등장한 어느 두 사람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결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방정식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였고 그 수학적 정합성을 통해 우리의 우주가 과연 어떻게 출발했을까에 관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자 했죠. 우리의 우주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애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20세기에 살고 있었던 이 패기 넘치는 과학자들은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역동적인 우주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물리학, 빅뱅 모델의 탄생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과학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후기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에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 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을 통해 후원해주시고 계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후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후기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이제 천문학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우주 상수를 가져서 무한하고 정적인 우주를 나타내는 정상 우주론, 아니면 끊임없이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고 있는 유한하고 역동적인 우주론.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 깔끔했습니다.